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다.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운은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타당한 선택과 타당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운은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년 무패 신화의 마자코수 사쿠라이 쇼이치와 일본 체연소 상장 벤처기업 CEO 후지타 스스무가 쓴 책입니다. 두 저자는 마작을 통해 정신력을 단련하는 작기회라는 곳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과 운의 흐름에 대한 그들의 날카롭고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운이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 습관과 행동 습관을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운을 차단하는 한 끗 차이, 그 결정적인 한 끗 차이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이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곤 한다. 작기회의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가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따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가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의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 순풍은 플러스, 역풍은 마이너스. 이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연하다고 모두가 생각한다. 하지만 역전되는 순간은 없을까?
사실 나의 승부 인생은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역설이지만 그것은 실행에 옮기는 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굳이 순풍을 버리고 역풍을 선택하고 승부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 만한 것은 모두 헤쳐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눈앞에 순풍 카드가 10장, 역풍 카드가 10장 있다. 만약 이 중에서 10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인생이라는 주사위 놀이의 말을 진행시킨다면 당신은 어떤 조합으로 카드를 선택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장 모두 순풍 카드를 고를 것이다. 모든 패가 순풍이면 재미가 없지. 한두 장은 조미료 역할로 역풍 카드를 섞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몇 있을지 모른다. 나라면 이때 순풍 카드는 2-3장, 역풍 카드는 7-8장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역풍 쪽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고 실제로도 순풍보다 역풍이 자신을 먼 곳으로 날려보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스키 점프 경기이다. 스키 점프에 있어서 역풍은 부력이 되어 연처럼 선수를 높이 들어올려 멀리 날아가게 한다. 반대로 순풍은 오히려 부력을 억제함으로 비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스키 점프가 증명하는 이 사실은 역풍의 진실을 멋지게 가르쳐준다. 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다. 내가 순풍보다 역풍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쪽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풍이 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궁리해야 한다. 그 몰린 상태가 오셀로 게임에서 상대의 말을 단숨에 자신의 말로 뒤집어 역전하는 듯한 폭발력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위기야말로 내게 있어서는 늘 더할 나위 없는 순풍이다. 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망친다. 잡기류 마작의 진수는 힘을 빼고 두는 것에 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두기란 상당히 힘들다. 가끔 도장에 찾아오는 매스컴 관계자에게 가지고 있던 패를 버려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패를 부드럽게 버리는 동작은 정말 어렵다고 소감을 털어놓는다. 몇천 몇만 번이나 패를 버려온 도장생이라도 내가 보았을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 자신조차도 타패가 완벽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십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패를 버리는 동작은 그것만으로도 깊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를 지는 법과 버리는 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작 실력을 대략 알 수 있다. 잡기의 도장에서는 패를 1초 만에 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감각으로 두기 위해서이다. 생각을 하면 몸은 반드시 경직된다. 유리한 전개로 이끌고 가겠다든가 이기겠다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몸이 경직되면 당연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둘 수가 없다. 패를 둘 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힘을 뺀 부드러운 타법을 지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힘을 뺀다는 것은 마작뿐 아니라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삶에서도 모두 통하는 진리이다.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언뜻 보면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무너지기도 쉽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긴장하거나 이기려고 서두르는 나머지 힘이 들어간 채 움직이는 선수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너지거나 실수를 저지른다. 힘을 뺀 유연한 부드러움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하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해가 빠른 사람은 욕망과 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욕망이 지나치게 크면 때때로 욕망 그 자체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표나 소망하는 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며 일도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욕망을 별로 갖지 않는 편이 소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쉽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미묘하다. 왜냐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자.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비법이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하며 계속해 나가면 바라던 것이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몰입 상태야말로 최강이다. 20년간 무패라는 홍보 문구가 제멋대로 퍼진 탓인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승부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승부에 임하기 전의 마음은 늘 격렬한 불안과 싸우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지지 않을까 하는 숨막히는 불안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치켜들면 이어서 그것을 부정하듯이 나의 강인함이 있으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타나서 감정을 계속해서 흔들어댔다. 하지만 막상 승부에 들어가면 그런 불안과 갈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온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패를 움직였다. 물론 거기에는 이기겠다는 오기도 없다. 소리 없는 긴박감 속에서 내가 있던 곳은 아무런 사고도 감정도 솟구치지 않는 불가사의한 장소가 되었다. 이것을 나는 중립감각이라고 부른다. 최근 스포츠 선수들이 플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립감각은 이 플로, 즉 몰입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로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나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극도의 집중 상태가 되며 동시에 매우 안정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등 불가사의한 감각을 체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투수가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공을 계속 던져서 주자를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완벽한 플로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로 상태나 중립적인 감각을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립 상태에 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과 에너지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노, 불안, 기쁨을 비롯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제로의 지점, 분발심이나 전략 등의 모든 사고가 정지된 평온한 제로의 지점. 나는 그런 제로의 지점을 발판으로 삼아왔기에 운을 끌어와서 계속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늘 운이 좋은 사람이 지속하는 것들.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운의 양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줄곧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느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17년 전 나를 포함해 3명이 제로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직원 3천여 명에 연간 매출 2천억 엔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일본 증시 사상 최연소인 26의 나이에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에도 매출이 5억 엔, 10억 엔, 100억 엔을 넘었을 때도 늘 여기가 내 운의 정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출발점을 돌아보면 정말로 제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에 1000억 엔, 2000억 엔을 넘어 회사에서 점점 훌륭한 동료들이 모였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가정에도 충실했으며 마침내 마작 최강의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이런 나를 두고 남들이 그저 운 좋은 녀석이라고 여긴다면 달리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행으로 얻어 걸린 럭키 펀치와 같은 운뿐이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선택과 노력을 지속하며 계단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 그런데도 나를 두고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도 거듭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한편 B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같은 레벨에 머물러 있다. 처음 두 사람의 격차는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공이란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처럼 제곱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작은 승부가 벌어지는 무대만 제공되지만 승자에게는 보다 큰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연이어 준비된다. 거기서 매번 타당한 선택과 노력을 계속한 A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굉장한 곳에 가 있다. 여전히 출발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B의 입장에서는 A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 짐작할 수 없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B는 터무니없이 커져버린 격차를 만회하고자 큰 성공을 노린다. 한 방의 역전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대개 자멸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운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이것은 흥미로운 물음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거나 많이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인생 후반에 운기가 상승하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인생의 수지타산은 더하고 빼면 결국 모두 제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신의 절묘한 배분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공식은 실제로 없다고 본다. 그때 잃은 듯 보이는 것을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지만 사실상 공식대로는 아닐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운의 양은 무한하다. 일상이란 되게 평범한 법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운을 미리 당겨 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말을 종종 했다. 내 어머니도 나한테 주어진 운을 당겨 쓰는 게 아닐까?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큰 행운을 얻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벌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말에서 사람이 가진 운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대신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여기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운의 양은 모두 동등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유한한 에너지 자원과 다르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운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적합한 생각이나 행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시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 살아가는 동안에 운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파듯이 운의 광맥을 열심히 파면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운은 무한할지 모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을 축적해 나가며 그에 걸맞은 수고나 노력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다. 다만 옛사람들의 교훈처럼 좋은 일만 계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편한 쪽으로 자꾸만 흐른다. 큰 운을 얻으면 그에 의존하여 사고방식이 안일해져서 행동이 게을러지기도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은 운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벌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경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확증을 원한다.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실로 인생이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마치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어둠 속을 걷는 것은 도처에 위험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 길에는 상식이나 좋다고 여겨지는 세간의 가치관 또는 사회적 관습 같은 보장이나 확증이 표지판처럼 제시되어 있다.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여 걸어왔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었기에 내딛는 걸음마다 두근거리는 즐거움이 있었다. 애초에 100% 보장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혼식에서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해도 결혼 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세간에 신뢰받고 있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아도 그 은행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보장받고 있고 확증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며 실상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라고 해도 사회의 구성 요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요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마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턱대고 아무런 보장이나 확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매뉴얼이 없으니 법률도 없고 과학이 없으니 기술도 없다. 돈이 없으니 상품도 당연히 없다. 그 대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본능적인 강인함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의 강인함이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한 강인함이 결핍됨으로써 발생하는 나약함은 끊임없이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보장이나 확증을 바라는 심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와 운은 반비례하여 나타난다. 보장이나 확증을 추구하지 않는 강인함, 또는 보장과 확증이 있어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단호함,
그런 태도가 몸에 자연스레 배어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운을 손에 넣기 쉽다. 현 시대는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격변하고 있다. 그러니 보장이나 확증에 의지하거나 미련두지 않는 것이 좋다. 실수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운은 돌아온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가 잘못했을 때 감독이나 코치가 반드시 꾸짖어야 하는 실수와 넘어가도 되는 실수가 있다고 한다. 전자는 목에서 위로 하는 실수, 후자는 목에서 아래로 하는 실수로 표현하는 모양이다. 목에서 위란 정신적인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이며 목에서 아래란 몸으로 저지르는 실수이다. 글러브를 내밀 타이밍이 어긋나서 공을 놓쳤거나 악송구를 해서 주자를 잡지 못했다거나 실투를 하는 바람에 상대팀이 홈런을 쳤을 때와 같이 몸으로 저지른 실수는 눈 감아주지만 사인을 보지 못했거나 아웃 카운트를 틀렸거나 커버 플레이를 잇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저지른 실수는 엄하게 혼을 낸다고 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혹독한 연습을 거듭해왔어도 잡은 공을 떨어뜨리거나 악송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확률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하기 힘든 실수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저지른 실수는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실수이다. 실수는 이처럼 그 종류와 질에 따라서 반성법도 수정법도 달라진다. 그러니 어떤 실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자신이나 상대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실수는 어쩔 수 없다는 작은 관용은 베풀어도 된다. 문제는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이다.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우선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 발뺌이나 변명도 하면 안 된다. 실수에 눈을 감고 없었던 일로 하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후회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라는 상처를 더 벌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부를 하는 중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미련을 가지는 바람에 그대로 연이어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수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자멸하는 패턴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확대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때 자신뿐 아니라 상대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멸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가지 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은 주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린아이들은 주사를 맞으면 큰 소리로 울지만 어른 중에는 주사를 맞는다고 우는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주사를 맞을 때의 아픔이 공포나 불안 때문에 몇 배나 증폭되기 때문이다. 나는 승부를 하다가 실수를 저지를 때면 큰일이다, 다 틀렸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흥미롭네 라는 식으로 실수 자체를 어느 정도 즐기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실수라는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통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비난을 받으면 앞으로는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형태나 성격은 다르지만 알맹이는 닮은 실수를 재차 반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째서 몇 번이나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까?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후회만 할 뿐 실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수정할지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감정이나 기분선에서 실수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실수에 대한 대처법이 잘못되면 그로 인해 나빠진 흐름이 더욱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는지에 따라 운은 다시 돌아오거나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준비 부족을 운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긴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실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상되는 다양한 실수를 사전에 모두 떠올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연습도 필사적으로 해왔어요. 그럼에도 실패했다면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운과 불운의 세계가 있으며 운에 버림받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거듭하더라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듯하다. 준비는 분명 무척이나 중요하다. 마땅한 준비를 제대로 하면 대부분의 일은 원활하게 풀린다. 나는 주관하고 있는 마작 도장에서 도장생에게 준비, 실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원활하게 실행될 리가 없고 원활하게 실행이 되더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준비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법이다. 준비와 실행과 마무리는 한 세트이며 그 순환을 제대로 해내면 다음번 순환으로 깔끔하게 이어진다. 그 선순환을 생각하며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면 저절로 운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준비를 완벽하게 했음에도 실전에서 실패한 그 사람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완벽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했을까? 먼저 혹시라도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를 사소한 누락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비즈니스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실전에서는 상대가 얽혀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시각에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시각에서 상대의 시점으로 전체를 봐야만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다. 또는 준비를 빠짐없이 했더라도 실행하는 타이밍이 전체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나빴을 수도 있다. 혹은 예상외로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실행했을 때 나쁜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준비라는 것은 그런 것도 모두 예상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준비를 이렇게나 꼼꼼하게 했는데 하며 운을 탓하면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